자, 정치와의도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제에 이어서 청문회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 청문회가 도대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이게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시는 분이 보시면 알 도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김행방불명이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 김은 행방불명인데 김행방불명입니까? 김행방불명입니까? 아무튼 키워드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야당 단독으로 오늘까지 이틀째 일정을 잡았는데 뭐 사실상 진행은 안 됐어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요. 그 사건에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증명을 못 하시면서 고발을 조용히 하셔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장관은 소재 불명이고요.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아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여야들이 다투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같이 퇴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가 저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장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허. 어떻게 후보자가 그 자리를 주랭랑을 쳐요? 어젯밤에 대단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결국은 뭐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하루 더 청문회를 열었지만 뭐 후보자가 참석 안 한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뭐 기다린다고 그러죠? 올 때까지 오늘 12시까지.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청문회 중간에 나가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긴 한데 오늘 또 따로 뭐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불출석을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가 불출석을 하더라도 따로 뭐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지금 그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상 예. 무슨 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걸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요. 뭐 강제로 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후보자가 출석해서 예. 국회 검증에 성실히 임하는 건 일종의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법을 만들지를 그런 않았어요. 규정 자체를 두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국회에서 예전 같으면은 좀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 저 모습도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중에 여야 간에 청문회 진행상의 뭐 자료 제출이나 예. 혹은 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저런 식의 공방이 펼쳐지거나 예. 파행에 이르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자주 봤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청문자인 예. 장관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하고 함께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국민의힘 위원이 나갑시다라는 걸 얘기를 먼저 꺼내요.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문제 삼아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도 하고 예. 나갑시다 내지는 정회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따라가지고 피청문자가 같이 나간다는 거는 앞서 그 최재성 전 수석도 얘기했지만 예. 저건 공직 후보자로서 국회의 이 검증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의 다름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파행의 원인 제공을 사실은 김행 후보자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검증 보도가 언론의 검증 보도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예. 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 주식거래 변동 내역도 예. 그렇고 일부 자료를 가공해서 냈을 뿐이지 원 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예. 본인이
공직에 진출했던 2013년부터 19년까지의 자료는 또 아예 안 냈어요. 게다가 자녀의 이제 주식 취득 경위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고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럴 거면은 사퇴를 사퇴하라. 해라. 그조차 감당 안 할 거면 맥락이 이렇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니까 따라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거는 제 상식에서는 예.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출석 안 어쨌든 했어요.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예, 예. 청문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야당도 난감할 거예요. 저렇게 막 나가는 후보자를 처음 봤기 예, 때문에 예. 뭐 고발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할 예. 텐데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제 이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을 맡은 위원장, 권인수 위원장이 자료 제출 그렇게 안 할 거면 사퇴하세요. 또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김영우 후보자는 개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반복했고요. 또 그걸 좀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아서 국민의힘 의원은 나갑시다. 이런 와중에 후보자도 같이 나가버린 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제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하여튼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뭐지?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요. 어제 저렇게 파행이 되기 직전에 과거에 김행 후보자가 종사했던 언론 매체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도 뭐 내용 등에 관해서 어제도 굉장한 질의와 답변이 공방 속에 오갔는데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행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니까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저 마지막 부분이 논란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모든 언론이 지금 다 그러고 있다. 물론 그게 논란이 돼서 이후에 뭐 약간 사과성 발언을 추가하긴 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난데없이 국내 언론 전체가 같이 그냥 올라간 셈이 됐는데. 뭐 기본적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들도 다 하는데 예. 이걸 특정해서 본인의 위키트리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땐 핵심은 이분이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예. 이 검증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문제는 저것도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자료 제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볼 때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넘어가면 예. 대통령이 임명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인사청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소위 그 자리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인데 그 예. 자리에서 지금 도주한 거잖아요. 도주했다는 얘기는 소위 인사청문에서 소위 청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행동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뭘 믿고 저러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아도 예. 임명이 될 수 있다거나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면요. 예. 그럼 누군가 강력하게 그래 나와도 상관없어.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이 도주를 갖다가 예를 들면 지시를 하고 방조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현장에서. 나갑시다. 그것도 따라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 어떤 뒷배가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도주를 하고 또 도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도주죠. 예. 저게 뭐라고 표현할 수 예. 있습니까?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장을 예. 본인 스스로 나간 거니까 도주죠. 그거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큰 문제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욕먹게 돼요. 아니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인사 절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빨리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지금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두 분께서 뭐 굉장한 비판에 섞인 이 논평을 해주셨는데 오늘요. 어제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했던 여야 위원들이요. 각각의 입장들을 좀 오늘 밝힌 게 있거든요. 두 명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일방적이고 좀 편파적이라고 느꼈는데 위원장은 청문회를 끝까지 잘 진행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는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가 23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위원장님 내리에 이분이 사퇴시켜야 되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청문회는 어제 끝난 겁니다. 어제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막무가내 청문회였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들어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그쪽 위원장 사퇴하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유희석 대변인. 그래서 이제 위원장은 일단 주 임무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 임무인데 이제 사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막 격양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청문회 상황을 보고 두 가지로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혜영 장관 지명자에 대한 예. 어떤 비난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청문회장 상황을 저렇게 만든 권인숙 위원장 이하 민주당 쪽 의원들 용해인 의원까지 예. 11명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6명인데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청문회장이라는 거는 결국 야당의 무대예요. 예, 야당이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상 야당은 뭔가 공세적으로 취하고 막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죠. 그렇죠. 허물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렇게 됐다. 파행이 됐다는 거는 어찌되었건 이 청문회장을 운영했던 위원장 권인숙 의원이 되겠죠. 예. 준비 부족이라고 봐요. 이 상황을 보시면은 김혜영 장관 지명자가 여가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예. 부분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주식이 어떻게 됐고 자료를 안 냈고 왜 태도가 그러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여가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가부 폐지가 과거의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장관직을 맡으십니까? 뭐 이런 게 사실은 관심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혜영 장관 지명자가 첫날 출근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 뭐가 드라마틱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엑시트하는 거냐? 그런 질문부터 들어갔으면 저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 쪽 의원들 용해은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냥 인신공격성의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무슨 코인 얘기했잖아요. 코인 얘기 나왔습니다. 코인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예. 한 적이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한 거는 증명할 수 있어. 콜드월렛을 달라는데 콜드월렛 자체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료 안 내냐 하면서 이렇게 입시름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혜영 장관 지명자가 나갔다. 그걸 가지고 장관이기를 포기했다 말씀하시는데 예. 잘 보세요. 청문회에서 꼭 인정받아야만 장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입법 취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우린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국회를 모독했다? 그 전에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청문회를 원활히 이끌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그럼 제대로 했느냐? 예. 그것부터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자,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는데요. 상당히 달라요, 지금요. 관점 자체가 이게 시선이 딱 끝나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어제는 김혜영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워낙 김혜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그냥 치열하니까 여기는 좀 조용했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이게 뭔가 가려졌는데 GX 염X는 뭘까요? 이렇게 되면 더 궁금한데 아무튼 굉장히 험한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정도 고성이 오가고 뭐 욕설 비슷하게 들리는 내용까지 서로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쯤 되면요, 이상희 교수님. 인사청문회 있을 때마다 과거에도 늘 그랬는데 1월 인사청문회를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어제 있었던 2개 인사청문회 고성 욕설까지 결국에 나왔어요. 그리고 뭐 나가버리고 왜 나가냐 사퇴라 막 이런 공방과 파행이었거든요. 이럴 걸 인사청문회 왜 하는 겁니까? 아마 이걸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건데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인사청문회법 자체,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 그러면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민참여정부 시대, 즉 대통령 인사권을 권위주의적 부분이라서 좀 내려놓기 위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론 이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이 견제받는 장치는 기존 법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임 결의안도 있고 탄핵도 있고 등등의 대통령 인사권이 견제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98년부터 인사청문회가 적용이 됨으로써 과도하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인사권이 제한받는다라고 이야기죠. 그게 첫 번째 제도적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인사청문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요인이 많이 무산되고 있다. 결국 질 좋고 일 잘하고 전문성이 있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 당의 정쟁의 요소로 사용하고 있더라. 청문회장이. 그거는 그럼 무조건 공격 뭐 이런 걸 그렇죠. 뜻하시는 이게 겁니까? 정쟁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김행 장관의 후보자의 청문회라든가 유인촌 장관의 청문회라든가 보면은 여기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다 또는 전문성이 어떻다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도덕적과 윤리성 이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아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부처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이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이미 인사청문회 그 실효성이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예전부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또는 인사청문회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특위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 부분과 정책적 부분을 따로 한다든가. 또 개인적 부분 뭐 비공개를 한다든가. 일부분을 공개하고 일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뒤죽박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당은 여당들의 입장, 야당은 야당들의 입장인데 여야가 뒤바뀌게 되면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제일 최적의 공격 장소가 인사청문회 이런 거거든요. 결국 장관이 저런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청문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박원석 전 의원님, 국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인사청문회 사실은 뭐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갈수록 좀 심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네, 갈수록 나빠지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고요. 이거? 과거에도 인사청문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뭐 청문회에서 피청문자로 앉아있던 국무위원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해서 청문회장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취지와는 다르게 인사청문회의 성격이 많이 변질돼 가지고 앞서 이제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 여당에서는 검증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그 인사권을 방어하고 또 후보자를 쉴드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이 돼도 단단히 왜곡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도덕성 자질 검증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이게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는 이른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사실은 뭐 언론의 검증 기능도 그런 식으로 더 고도화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능력이 있거나 뭔가 그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도 저 인사청문회를 하기 싫어서
공직 후보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제안을 이런 받으면 모습까지. 절레절레 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해 버리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봐서도 분명히 이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임명해 버리고 뭐 지난 정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록 경쟁하듯이 지난 정부에 33번 보고서 채택 없이 했다. 이번 정부는 현재 19번인데 이번 다 임명하면은 앞으로 이제 몇 명이 더 될지 그것까지도 이제 관측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여야가 서로 이제 여야가 뒤바뀌는 거를 떠나서 어느 그 정권에서든지 그 제도 개선을 하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안을 해야 되고 저는 신상 검증은 비공개 미국처럼 장에서 하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정책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청문회를 운영하는 식으로 제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셨지만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게 이게 지금까지 반복된 일. 그래서 뭐가 진척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파행되니까요. 원래 제대로라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은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부에. 그러면은 뭐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쓰는 건데. 근데 이런 보고서 채택이 없거나 또는 여당 그냥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 상태에서 참여 안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임명이 강행되는 경우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때요. 지금 가정입니다만 오늘 유인천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야가 일단 합의를 한 거예요. 뭔가를. 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오늘 봤던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신원식 장관 후보자 지금 없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무슨 보고서가 지금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이 되면 18번째, 19번째 임명 강행. 그러니까 야당 반대 속에 임명 강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는 이런 똑같은 강행 사료가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이렇게 야당 반대 속에 임명이 강행된 게 33건이나 됐습니다. 오, 만만치 않은데요, 숫자가. 김종욱 전 행정관. 문 정부 때도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든 아니면 윤석열 정부든 저희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건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시절인데.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또 대통령은 또 임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계속 임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전두환을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12.12가 나라를 구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면 그런 내용 자체가 검증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유인촌 장관도 지금 뭐 채택이 됐습니다만 2017년, 2018년 지금 현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수사한 내용에 의하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저는 왜 채택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아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넘어간다면 부적격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처럼 백악관과 FBI 자료 갖다가 다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그리고 국회의원이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추가 자료를 줘야 돼요. 안 주면 청문회가 재개가 안 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별로 쓰잘데기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들을 만드는 이런 좀 절충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봐도 이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이라면 우리가 믿고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라고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어. 좀 이렇게 좀 앞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대변인. 김행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아무리 봐도 채택이 안 될 것 같죠, 지금요. 여야 합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김행 장관 임명이 될 걸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니 임명권자의 의사인데 어쨌든 뭐 임명이 될 걸로 보는 분들이 많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인데 지금 보면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종욱 전 의원 약간 결이 다르신데
이거는 사전 자료 제출 이런 거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청문회 건?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드러난 것만 봐도 더 예. 필요하다는 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뭐 전 정부가 몇 건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을 임명했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극단적인 국회 대치 상황.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예. 절대 과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치 정국이 계속되니까 할 때마다 이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저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개각 계속? 안 하면 안 늘어나겠죠. 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국회가 바뀌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행 장관 경우만 봐도 동영상만 보시더라도 그 개인 신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나왔지 정책 관련해서 얘기 나온 한 마디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 국민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비공개라고 충분히 거기서 하고 걸러진 사람에 한해서 정책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문재인 정권 33번, 33회, 33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18회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 자체만 하더라도 청문회 무용론이 있고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 행정관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전두환 정권에 뭐 찬성을 하고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아직까지 해석 안 되는데 어떻게 문체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인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그 철학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행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물에 물감을 타는 형태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저울과 같이 한쪽에 편중이 되어 있으면은 생각과 가치가 다른 사람을 넣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부 인사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꼭 순혈주의로 이런 정부니까 이 색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부분들을 또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당원성 있게 좀 그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들이 굉장히 좀 좋은 얘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접점도 좀 생겼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뭔가 바뀌어줘야 이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아무리 봐도요. 싸우는데 급급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대가 높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사청문회 관련된 두 명의 장관 후보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오늘 국회에서 뭐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 결론이 나온 지요. 이 뭔가 표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넘어가 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35년 만에입니다. 키워드가 35년 만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요. 자,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 118표, 구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자, 그럼 이균용 후보자는 이제 전 후보자가 되는 건가요?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인데 안 됐으니까요. 이게 뭐 낙마를 했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오늘 찬성표가 175표가 나왔어요. 지금요. 이제 그게 과반 출석 과반 넘는 표인데 오늘 민주당은요.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으로 정했어요. 근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는 그냥 자율투표였잖아요. 그때는 뭐 당론 투표 아니었는데 이번엔 당론 투표를 정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당내 이견이 없었던 거죠. 당론으로 결정하는데. 당론으로 이를 정도로 이견이 없었다. 네, 이재명 대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이견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거고 또 전통적으로 체포 동의안과 같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당론 결정을 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산 형성 과정에 어쨌든 뭐 불투명함이나
또 10억이나 되는 그런 주식을 미신고한 대목이라든지 또 아들 취업에 있어서 뭐 아빠 찬스 논란, 농지법 위반, 게다가 이제 법관으로서 그동안에 했던 판결들을 쭉 보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대법원을 이끌기에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부결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당론으로 부결을 하게 되면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빌미를 주니까 그냥 자율투표에 붙이자 이런 의견도 당론 정하는 거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소수가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정의당이 당론으로 이걸 부결을 결정하고 나서 민주당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정의당, 민주당 그 양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175명 압도적인 이제 부결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35년 만에 부결이어서 좀 이례적인데 근데 우리가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대법원장의 이 인사에 관해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놓은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취지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혹은 국회가 보기에도 그런 논란이 없을 인물을 다시 그 선정을 해서 이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도 노력을 하고 만약 국회에서 또 그런 인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없는 하자가 없는 인물을 보냈는데 그때 가서 야당이 뭐 이번처럼 어깃장을 놓는다면 그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겠죠. 그러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거 가지고 뭐 논란 벌이고 책임 공방 벌일 때가 아니고 국회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때문에 논란 없는 인물을 정부가 추천을 해서 사법부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게요. 1988년에 당시에도 한번 부결됐거든요. 그 이후에 35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후 처음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들이 이제 35년 만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아까 키워드처럼 뭔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부결과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질문을 받고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건데 오늘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뭐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이제 물론 본인 탄핵소추 그 추진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건 뭐 비판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오늘 대법원장 이 동의안 부결된 거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뭐 당론으로 하겠나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발목 잡기를 지킬 수 있고 또 향후 이야기될 수 있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마 했는데 뭐 부결로 당론을 정했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입법 권력의 뭐 시도다, 정당한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앞당기는 겁니다. 결국 다수당의 권력을 인해서 사법부가 완전하게 길들여지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거든요. 지난 1988년도에 정기승 대법관이 부결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민변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부가 유신시대와 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시국 사법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했고 그런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협조인 그런 사람을 인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대법원장은 정부의 의전 서열상 3위에 해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죠.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요하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성 대법원장이 부결될 당시 민주화의 큰 흐름이라는 도도한 흐름 속에서 역행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법관으로서 정부 의전 서열 3이라는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치명적 도덕적 결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정기성 1988년도 대법관 부결 당시에 시대적 흐름과 지금 시대적 흐름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그건 맞지 않죠. 그다음에 그러면 치명적 결함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재산신고 누락했다. 그다음에 저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VIP와 대통령과 사이가 가깝다. 이런 추상적이고 뭐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더군다나 여기에 후보자가 일부분의 비윤리적 도덕적 부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와 갈등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통해서 일사대오로 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 단초로 작용한다. 당 내부용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신 거네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대면에 천명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저는 이것이 여수야대의 한계성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요. 정기성 대법관이 부결될 당시 그 단초로 3당 합당의 단초가 됐어요. 이것이. 결국 여수야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러한 어떤 국가는 똑같지는 않으나 정치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어떤 결과다라고 봅니다. 김종욱 행정관, 지금 이상희 교수께서 이거 민주당 당내용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라고 의심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국민의힘 계속 예를 모든 일만 발생하게 되면 방탄, 뭐 이재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게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위법 의혹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법인 쪼개기,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위 재판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사법부의 장기 공백 말씀하시는데 대법원장은 임기가 6년이에요. 이거 잘못 인준해가지고 만약에 통과시켜주면 6년 동안 국민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단기간이겠습니다만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준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어. 국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인사 검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인사 검증하는 사람이 인사 검증과 관해서 저렇게 많은 논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논리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범죄 혐의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행위. 아니 그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대변인입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석 대변인. 근데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대법원장이요. 국회에서 참 이름과 그 직책이 많이 거론돼요.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전 퇴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불만 제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새 대법원장을 뽑는 걸 가지고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대법원이 이 우리나라 이 모든 시스템의 한 축인데 대법원장의 어떤 그 대법원을 자꾸만 법원을 정치에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임기 6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잘 뽑아야 된다. 적극 동감하는데요. 그 대법원장 잘못 뽑아서 김명수 6년 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균용 후보자를 냈는데 당론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판단할 수 있음에도 당론으로 정해서까지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애초에 결론을 부결로 놓고 누가 추천이 되든 민주당은 아마 부결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의혹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이끄냐? 의혹이 저렇게 많은 분이 제1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재판 관련해서 판사를 불러다가 재판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던 분이 민주당 삼선 의원이에요. 그분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어요. 국회가 너무너무 우리나라 시스템,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제1당이 져야 합니다. 자, 대법원장 후보. 그러니까 지금 연속해서 두 가지 주제 다 인사 문제인데
뭐 하나 순탄하게 굴러간 게 없군요. 따지고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영상에서 그렇고 지금 윤석 대표는 잠시 이재명 대표 얘기 살짝들 하셨거든요. 다음 주제가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이건 뭐죠? 인용을 한 건데요. 안아봐도 될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안아봐도 될까요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재판 첫 출석하는 날이었어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남 FC 호원동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대표님 검사 측이 대표님 SNS 활동을 거론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검사 공소 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좀 어떠세요? 자, 요 내용인데요.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보면 뭐 지지자로 보이는 분, 반대자로 보이는 분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리고요. 재판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재판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게 요청을 해요. 정진상과 좀 신체 접촉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전에 뭐 신체 접촉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죠. 외부 접견도 안 되고. 그래서 재판 중이라도 잠시 휴정 중이라도 좀 만나서 안아보고 싶다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다음 화면 보시죠. 재판장이 그 요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전해진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내용 중을 사파로 좀 저희가 만들었어요. 일단 가서 포옹을 했다 그러죠. 뭐 별 얘기는 안 했대요. 포옹을 하고 또 악수를 한참을 했다 그럽니다. 저렇게. 요거요. 윤석 대변인. 포옹과 악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에도 굉장히 그 지지자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썼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저게 역효과가 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이 재판장한테 좀 신체 접촉 안아주고 싶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본인이 얘기하면 이게 다 보도되고 나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알고 했겠죠. 제가 정진상 피고인 입장이라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내가 더 재판에서 잘해야 하나? 내가 언론과 접촉했을 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뭔가 사인을 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지는 몰라도 굳이 재판장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신체 접촉하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꼭 허락하게 해달라. 이게 뭐겠어요? 정진성과 신체 접촉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과 당신 나하고 한 배를 탔다. 나하고 당신의 운명은 이제 같다. 그런 것을 암시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지만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줘서 뇌리에 박히게 한다. 그거 외에는 저는 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뇌리에 박히겠다 지금. 우리 같은 배 탄 거 맞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극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뭐 등도 들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포옹을 하고 악수도 한참 하고 등도 들리기고. 근데 뭐 별 얘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포옹과 악수, 등을 두드리는 거.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에게 갖는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이나 약간 동병상련인가요? 인간적인 부채감 그런 것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진상 이재명의 관계는 추가로 시그널을 주지 않더라도 정진상 실장이 뭐 이재명 대표의 뜻과는 다르게 재판에서 혹은 다른 어떤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유동규 씨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유동규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좀 약간 다르다, 결이. 그것 때문에 물리적 접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진상한테 사인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진짜 그런 좀 한번 손 좀 잡아보고 싶었다 이겁니까? 본인이 그러면? 오랫동안 못 만났고 지금 정진상 실장이 보석 상태이긴 합니다만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한 보석 상태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지만 굳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접촉이나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유석 대변인하고 박원석 전 의원이 뭐 완전히 다르게 여긴 동병상련 여기 뭔가 지금 강하게 아까 물리적 뭐 압박 물리적 뭐라 그랬어요? 물리적 자극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요 뭔가를 심어준 거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첫 재판인데 이게 1시간 20분 정도만 진행됐어요. 이제 좀 이재명 대표님 건강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병원으로 돌아갔는데요. 방송 직전에 들려온 소식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로요. 국회입니다. 오늘 무슨 표결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죠?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당무 일정 바뀌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별도 메시지는 없습니다. 좀 나와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가결파 징계론도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저거는 예상치 못했죠. 급격하게 공지가 됐었는데 최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오늘 본회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상희 교수님. 아까 포옹과 악수의 의미 등 그리고 오늘 국회를 간 의미 뭐 다 포괄해서 이거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 이게? 일단 저는 윤석열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입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감성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진상 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는 상당히 감성적 전략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런 가능하냐 그러면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진상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도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에 들어간다. 측근 공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진상은 뭐 아시다시피 경선법대를 졸업하고 남한사회주의 동맹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5년도에 성남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죠. 그때 이재명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만나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로 활동했고 성남시장에 당선이 돼서는 정책실장, 도지사는 정책보좌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심 중에 복심.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해서 재판의 지휘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서 안게 한들, 안게 하지 않는들 이 모든 것이 재판관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재판장이 여기서 안아보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약간 좀 비판하시네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정진상은 최고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태도가 돌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심대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 만나지 못하게 하고 면회 자체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안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는 한편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의 지휘권 행사하는 재판의 판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직까지 사건이 전개되고 중요한 증언들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피의자와 이재명 대표가 안게 신체 접촉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모순이 되는 게 이번에 공수처리 공소장 소요 시간만 해도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건강상 이유로 보이죠. 근육도 많이 빠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어 1시간 반만 하자 그랬는데 바로 나와서 지금 국회에 정치 행위를 하시러 간 겁니다. 그러네요. 또 보니까 또.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도덕적인 거고 윤리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셔야지. 지금 정치에 가서 최상병 특별법안 이게 바로 또 민주당 내의 일사대우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여기에 투표 행위를 들어갔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뭐 이건 대부분 다 짐작하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은 뭐 두 가지 모습에 대한 논평을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토론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지금 분명히 있는데 가운데 떨어져 있긴 합니다. 지금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게 되는데 농담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초기부터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를 했었죠.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727일 동안 진행이 됐고 376회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60, 70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수사관은 수백 명입니다.
탈탈 털었고요. 이재명 당대표만 수사 조사한 게 아니죠. 예.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 미안하겠죠. 아, 미안한 마음. 특검도 3개월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탈탈 터는 수사를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본인은 무죄지만 본인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저는 인지상정으로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일단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판사한테 요청을 해서 가서 한번 안아줬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함의 포옹과 악수였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증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유죄로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좀 과도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도 아마 또 계속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 국조 특검 문제는요. 1특검 4국조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국민에게 제기했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 최승 상병 문제인데 해병대 젊은 어떤 장병이 군대에 가가지고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정우 수사단장이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또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특검이라는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 가서 결자해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행위마저도 하지 말아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치인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모든 것이 다 정치행위인 거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파서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앉아있기 뭐하다고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왜 거기는 갈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재판을 받기도 힘들다는 판단에서 1시간 반도 안 돼서 끝냈는데 거기를 갔다, 국회를. 이건 재판이라는 거죠. 2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도요. 본인이 업무를 같이 수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변호인이 적어도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 최소한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이 그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예를 들면 요청도 못 합니까? 일반 국민은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한 거잖아요.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재명 이름 지우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회사를 봐야 되니까 나 좀 아프니까 재판 3시간 땡겨주고 1시간 반만 받게 해주고 가서 회사 일을 봤어요. 비난받지 않겠어요? 그 관대함은요. 윤희석 대변인이 생각하시는 관대함의 수준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수준이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생각하시는 상황에서의 예를 들면 관점입니다. 관점. 윤희석 대변인의 관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쟁론을 벌이는 거죠. 잠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법의 잣대에서 정치인이 몰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는 결국 지도자들은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신뢰에 따른 거기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재판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럼 재판이 중요하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따지지 않고 법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 없다 이런 것만 따지니까 제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격까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1시간 반 정도도 못했는데 보니까 재판장이 이건 건강상 좀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인정해줘서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병원에 복귀한 걸 좀 알려지죠. 근데 다시 국회를 갔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세 분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이 법원에도 있었고요.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 폐골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갑자기 그냥 살짝 뜨거워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로. 이 정도 좀 하고요. 다음은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사회 이슈지만 국회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현이법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붙는 법인데 도현이법. 그러니까 급발진 이 사고와 관련이 좀 돼 있어요. 일단 과거에도 한번 소개가 됐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화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시는데 그 영상 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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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저 장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사고였어요. 할머니를 타고 가던 손자하고 같이 갔죠. 손자 도연이. 저 사고로 도연이는 목숨을 잃었고요. 할머니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로서요. 급발진 이 의심 사고로 지금 뭐 이렇게 공방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다음 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손자를 잃고 아들 부부의 무릎을 꿇은 할머니. 지금 이 도연이 할머니 그리고 앞에는 도연이 엄마 아빠예요. 추석 연휴 때 이 내외가 찾아갔는데 이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다 내 잘못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들의 설명이에요. 올해 도연이 없이 맞이한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 어머니께서 달려나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 이상희 교수님. 예.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먹먹하게 본 것 같은데요. 이거. 먹먹하죠. 애 끓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애 끓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는 아픔이 있다는데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끼 원숭이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백리를 쫓아간 어미 원숭이를 잡아서 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더라. 그래서 애 끓는다. 이 자식과 부모가의 모정, 특히 이 할머니의 손주 사랑.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필요 없이 아주 깊고 애지가도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손자를 죽인 피해자 신분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자기 아들 내외에게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먹먹하다는 표현 자체도 참 너무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뭐 도인법에 대해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법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급발진이 많다는 얘기로 오해가 생겨서 수출 감소를 이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은 수출이 더 잘 될 수도 있죠. 급발진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서 법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이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저는 할머니의 참 모정, 우리가 법이 그걸 초월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법 얘기 나오셨는데 이게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른바 도연이법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정식으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에요.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 계류 상태인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 큰 글자를 좀 봐주세요. 도연이법이란. 그리고요.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해서 입증 책임을 지금은 소비자들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조사가 이걸 하도록. 좀 더 보면은요. 지금은 소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때 이거 차량 결함이 있다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방향을 바꿔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으면 이걸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게끔 법 내용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도연군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5월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일단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입증 책임의 그 주체가 전환되는 건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입증 책임의 법리는 그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은 일종의 이제 그것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런 입증 책임의 법리가 여전히 피해자가 그 피해가 있었음을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 소비자가 그렇죠. 호소하는 쪽에서 소비자가 결함이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거대 제조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게 갖고 있는 정보 격차가 크고 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 깨기와 다름 아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외국의 입법리 같은 거를 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있는 그런 어떤 입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대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그런 입증 책임 전환 법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은
주장을 해왔던 바인데 저런 비극적인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국민청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죠, 국민청원 이루어졌어요. 5만 명이 지금 서명을 해서 예. 입증 책임 전환돼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국민청원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안 된다는 다른 이유가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쨌든 뭐 이 자동차 회사 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게 산업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법 개정안을 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영균의 아버지가 최근에 이제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관심 이런 걸 좀 촉구하고 호소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유석 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면은 뭐 미국이 그래요. 뭐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 뭐 레모법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경찰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가족이랑 차가 안 서서 결국 일가족이 사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매트 밑에 까는 매트에 브레이크 그 페달에 걸린 거예요. 매트가 브레이크 페달, 그러니까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인 겁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안 밟히는 거예요. 이게 끼어 들어가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이제 입증이 돼서 결국은 제조사가 엄청난 배상을 하고 징벌적 배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그러면 이 발을 밟고 있는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하자 차라리. 블랙박스 같이? 네, 내가 그 순간에 밟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되면. 그렇죠. 그거 뭐 찍히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올 정도로. 발밑에 카메라가 돼서 그걸 계속 기록을 하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겁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차가 120km로 막 간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를 입증하기 위한 것까지 왜 소비자가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국회 상황 보면은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앞서서 계속 싸우는 것만 사실 전해 드렸어요. 21대 국회는 완전히 실패한 국회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이런 법 논의 좀 정말 진지하고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정말 뭘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요. 갑자기 답답해지는데요. 그리고요. 다음 주제도 이거 국회에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망해가는 한국이요? 뒤에 태극기가 이상한 태극기가 있는데 막 녹았어요.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키워드가 망해가는 한국 물음표입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게요. 옆에 이제 글자부터 좀 볼게요. 지난 4일 최근이네요. 유튜브 중에 크루츠 게작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이 구독자가 2천만 명입니다. 무려 2천만 명이 구독하는 이 채널인데 과학이나 의학, 미래 이런 걸 주제로 다루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녹아가고 있다. 태극기가 녹아가는 걸 저렇게 표상을 했어요. 저렇게. 문화가 녹아들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이거 조회수가 지금 거의 300만 건 육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한 방송에서 뭐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학계 출산율이 뭐 0.7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 얘기를 듣자 저 교수가 전문가래요. 뭐 이쪽 분야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이게 이 화면과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옥 전 행정부. 지금 출산율 얘기인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럼 이걸?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0.78명이라니까요, 작년에. 합계 출산율.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인구수 자체가 대폭 어느 순간 확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외에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되게 가슴 아픈 지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낮습니까 지금? 예. 근데 더 가디언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최근 기사인데요. 여성 K-팝 그룹이 영국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높게 요즘은 평가하는 뭐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쪽에 이제 우리가. 매력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력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에는 소위 저출산에다가 또 입양도 상당히 해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이 육아와 교육을 시킬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소위 보육하고 육아하고 교육을 해서 그 아이가 예. 미래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고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아마도 다음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대한 의제로 삼아서 예. 적어도 대한민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예.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행복한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가 지표 방향제를 예. 좀 설립할 수 있는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저출산이 되냐? 뭐 교육 문제, 집값 문제 등등등 다 나왔어요. 근데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 어떤 진단을 영상으로 좀 따로 하나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출산 상황에 대해서 손쓸 수 있는 상황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망 인구는 꾸준히 늘 거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죠. 윤석 대변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부도 지금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제 단계별로 못 찾은 가야 한다고 겁니까,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장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키우냐는 문제가 전 제일 크다고 육아. 봅니다. 예. 누가 할 현실적으로 것인가? 젊은 분들 만나 보면은 물론 뭐 아이 키우는데 얼마가 들고 자기 수준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는 거의 맞벌이 부부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그러면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가 조부모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누군가가 상황이- 대신 좀 그렇죠. 육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 휴직도 굉장히 길어야 하는 거고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선결이 돼야 일단 낳게나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교수님 혹시 뭐 똑부러진 제안 좀 있으세요? 아니 제안이라기보다도요. 우선 뭐 첫 번째는 크루즈 개작특에 대한 신뢰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성이? 예. 왜냐 그러면은 뭐 그게 또 찬반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뭐 예, 한쪽만 인용한다든가 예, 좀 예.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예, 그런 예. 지적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 이 문제는 기분 어쨌든. 나빠지만 기분 나쁘지 않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아무튼 문제다. 우리의 아픈 지점을 건든 건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그런 건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봅니다. 저출산 문제 이건 사실상 개인의 선택권 문제거든요. 개인에 대한 자의적 존중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가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낳아라, 낳지 마라 예. 등등인데 이 문제가 왜 개입이 되냐 그러면은 결국 저출산 문제와 경제에 대한 문제, 노동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부터 우리가 280조 원을 썼단 말이죠. 저출산 대책.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소위 말해서 여성을 일종의 재생산 이런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과 그런 정책이 일률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위 이걸 정량화시키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방송이라든가 언론의 컨텐츠를 이렇게 보면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 쪽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독립적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나홀로족이라든가 독립 컨텐츠라든가 혼자서 뭐 잘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문화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책을 어떻게 해서 아기를 많이 놓으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국민을 당길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회 말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돈만 쏟아붓죠. 280조 원 같으면은 예. 지금 10수년간 우리가 그냥 돈 줘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오석 전 의원님 예. 뭐 좀 다 비슷한 거라도 혹시 좀 생각나십니까? 결국에는 앞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돈을 280조를 쓰고 국가적인 저출산 계획을 도입한 지가 뭐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건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을 전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뭐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예. 무슨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도 제안을 했듯이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평등과 복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도 예. 어떤 생물이든 환경이 가혹해지고 예. 살기가 어려워지면 생산을 중단합니다. 아. 이건 일종의 자연 선택이에요. 저는 그럼 인간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통계가 도입된 이래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은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역대 가장 낮았던 게 80년대 말의 동독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이 없이 이 절망밖에 안 남은 그런 사회에서의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아. 그러면 이 문제를 단지 돈 얼마 주고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인센티브 얼마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예.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어.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다 아는 듯이 정부가 할 예.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의 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 문제 개선 방법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런 걸 담은 법안이요, 국회에 지금 300건이 넘게 발의돼서 계류돼 있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논의 안 합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회 할 일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